올여름을 강탈, 기분 좋은 한국 영화 소식 준비해뒀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먼저 이열치열, 오늘도 뜨거웠던 정치권 뉴스 꼬리곰탕으로 바로 만나봅니다. 싫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 봤더니 견해가 다른 이슈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제가 보수 패널 아닙니까? 그럼요. 하지만 싸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사이좋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달 동안 푹 고운 곰탕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뒤 정치권의 파장이 큰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인이 지난 2010년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네, 결국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YTN에서 제기한 인사청탁 의혹 보도를 향해서 네. 이동관 지명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전포고. 누구에게? 더 이상 내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아라. 네? 나 이동관이야. 나 곧 방통위원장 돼. 무슨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 내 의혹 제기한다고? 그래도 대통령은 날 임명할 거야. 나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확정적인 방통위원장이야. 그러니까 내 의혹,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속장악 문건 이런 거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보도하면은 나는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이런 경고성 멘트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저 오늘 방송 나오게 되게 겁났어요. 오늘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아니, 의혹 큰일 났네. 제기하는데 네. 저 이제 가면 안 돼요? 네. 무서워가지고. 아니 저희가 뭐 솔직히 무서워서 안 다뤘던 건 아니고요. 네. 청탁 의혹 보도를 시기가 안 맞아서 그동안 못 다뤘거든요. 맞아요. 이거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팩트를 중심으로 YTN이 먼저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 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아. 그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그때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불교계의 인사로 알려진 A 씨가 이동관 후보자 부인한테 G20 회의에 자리 하나 좀 마련해 달라. 그게 홍보기획본부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위에는 수건이 있어서 수건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인사청탁 의혹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가 바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수건인 줄 알고 받았는데 네. 봤더니 돈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바로 돌려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에 본인이 신고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고 시점. 그 부분과 관련해서 YTN에 정확하게 언제 신고를 했다는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은 좀 취재 포인트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해명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깔끔하죠. 분명히 깔끔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각에서는 네. 근데 이상하다. 당시 이명박 정권 때 가장 중점 들였던 국제 행사가 뭐냐면 G20 정상회의였어요. 네. 그 정상회의를 성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불교 행사가 열렸는데 네. 이 돈을 전달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 A 씨라는 사람이 그 행사를 주관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행사에 당시 대통령실의 수석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 문체부 장관은 참석을 해가지고 A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정하는 그런 축사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면 저 사람은 요주의 인물인데 그렇죠. 왜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수석이 참여를 하고
또한 정부의 장관이 참여해서 축사까지 하느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이건 좀 이상하다. 오.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일각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 축사를 한 이후에 저 행사한 이후에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의혹도 나오는 거죠.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그 쇼핑백을 바로 받아서 전달했다는 시점이 2010년 1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앞서 장 소장님 말씀하신 이 행사는 2010년 3월 11일. 한 2달 정도 지났군요. 2달 정도 사이에 네. 이후에 이제 이 불교계 행사가 있었던 건데요. 만약에 즉시에 민정수석실에 신고가 됐다면 이 사람 이거 문제가 있어. 인사청탁 논란이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 사람이 주관하는 행사에 청와대 주요 관계자, 정부 주요 거리 관계자는 둬야죠. 가면 안 돼라는 예. 게 이제 페트롤카처럼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갔다? 그러면 제대로 신고를 한 거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YTN 기자가 계속 물었는데 네.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기자들이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동환 특보는 계속 예. 얘기하고 있죠. 13년 전 일인데 내가 민정수석실에 뭐 언제 내가 신고를 하고 조사를 의뢰했는지 내가 기억 못해요. 네. 라고 하면은 네. 더 이상 뭐 할 말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억보다는 이게 지금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한 거거든요. 네. 법원 판결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승철 소장님 많이 힘들면 퇴근하셔도 됩니다. 가도 돼요? 농담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동관 특보 네. 지명설만 몇 달 동안 돌았잖아요. 맞아요. 결국 지명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을까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한 2달 사이를 사실상 인사검증 기간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이 지적할 수 있는 이슈 다 지적하고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이슈 다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8월 16, 17일 중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국민들이 접하면서 이거 나왔던 거 아니야. 피로감. 그때 나왔던 거 민주당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역시 민주당은 무능해.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사실상 검증의 칼을 좀 무디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기존에 나왔던 거 외에 소위 결정적 그렇죠. 한방. 예. 이게 언론에서는 없으면, 네. 또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결정적 한방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 네.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라 결정적 세 방, 네 방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잠깐 좀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들 네.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는 아들 학폭 자체. 그 자체의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가 지금 4명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도 교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이동관 후보자가 영향력을 내세워서 학폭을 무마했냐 안 했냐. 이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는 두 가지가 핵심 이유인 것 같은데요. 네. 2011년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피해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복싱하고 헬스를 배운 다음에는 연습을 한다면서 침대에 눕혀놓고 밟았다. 그리고 왜 피해 다니냐 이러면서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혀서 찢게 했다. 폭로와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는 아니었던 거고 당시 아이들끼리 사과를 했다, 화해도 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피해자 한 명은 특정이 됐지만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근데 네.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해서 잘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당시 교사들도 그렇고요. 네. 피해자들도 그렇고요. 이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네. 상당히 큰 트라우마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네. 근데 4명 중에 그 특정된 피해자 1명은 화해했다. 그렇죠. 잘 만나고 있다. 문제 없다. 사이 좋다. 이렇게 자신을 더 이상 얘기했죠. 피해자로 몰지 그렇죠. 말아라.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진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런 것도 한번 이번 청문회 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제 지금 뭐 사이가 좋아졌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에 이런 행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한 일을 한 것은 맞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네.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2012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 3월에도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아이들이 고민이 돼서 이제 교사를 찾아가서 이제 문제가 돼서 학교 안에서 큰 이슈가 된 상태가 됐는데 이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리고 있던 이동관 후보가 하나고등학교 전 이사장인 김승유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네. 학폭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네.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하나고 전 이사장한테 전화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자기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부터 하나고등학교에 아는 사람이 이사장밖에 없어가지고 김승희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다.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의차 전화를 한 거지. 네. 뭐 내 아들을 좀 잘 봐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해서 김승유 전 이사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학폭 사실을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동관 후보자가 좀 아들 전학을 시험 끝날 때까지만 좀 미뤄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실을 교장에게 전달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거니까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과 김승유 전 이사장의 주장이 서로 다른 네. 약간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사청문회에서 좀 증인 채택을 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부모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자면 학교폭력 사건이 터졌는데 이사장한테 전화하지 않죠. 일단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희 아이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상례이지. 설령 그 학교에 아는 사람이 이사장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장한테 선뜻 전화한다거나 이건 사실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부인 같은 경우에도 학폭위 열라고 주장한 교사가 누구냐 그 이름을 명단을 적어내라라고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호민 작가 소위 얘기하는 학부모 갑질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공분, 네. 교사들이 뭐 3만 명이나 집회를 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학부모 갑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학폭위를 열어서 기록을 남겼어야 됐는데 학폭위 자체를 열지 않고 그 자체로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기록이 없는 채로 수시로 대학에 유명 네. 대학에 입학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학폭위는 의무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들만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당시에 이동관 수석이 공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리 아는 사람이 김승유 뭐 이사장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인사청문회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수석의 입으로 한번 해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이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에 네. 언론 장악, 또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정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KBS, MBC 사찰하고 좌편향 언론인 프로그램을 없애는 퇴출하는 공작을 벌였다.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요. 뭐 더 얘기할 거리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 모든 의혹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통해서 네.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윤석열의 검찰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언론 장악에 시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더라고요. 이거 참 지금으로 보면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고 예. 이런 분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네. 이 부분 또한 이동관 후보자의 입으로 청문회 때 한번 진상이 뭐 밝혀지거나 아니면 본인의 해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이러한 문건 보냈다고
했고 네. 보고 받은 거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홍보수석이 본인이 지시한 거지. 이거를 나는 관여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닐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인사 참사의 활용 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청문회 전부터 터무니없는 공격을 가하고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반대가 철저하게 정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네. 자꾸만 불편한 질문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출연해봤잖아요, 제가. 네, 이 청문회가 시작되면 또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시끄럽기만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방통위원장 네. 이동관 후보자 말고는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준비된 방통위원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하지만 보수파 진영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방송 정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언론 노조가 장악되어 있는 좌편향 방송들이다. 봐라, 이 더라비처럼 유명한 곳에 보수 참칭 패널 장성철을 출연시키는 거 봐라. 이것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갑자기 자폭하러 보니까. 아니 왜냐면 그때 막 공문도 보냈잖아요. 저 출연시키지 말라고. 아,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겠다. 그의 최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이 되겠죠. 뭐 어떠한 다른 의혹이 나오고 큰 거 한 방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은 임명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6번째 방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99%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KBS 사장 뭐 바꾸고 거기에 또 뭐 이사분들도 바꾸고 또한 이제 우리 더라이브 이제 PD도 바꾸고 우리 패널도 바꾸고 출연자도 바꾸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네. 라는 이제 시나리오들이 네. 계속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발이 벌벌 떨리네요. 그냥 각오하세요. 떨지 마시고 그냥 각오하세요. 자, 우리 또 장성철 소장님이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이미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고 K 의원을 예. 당대표로 밀겠다. K 의원?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중도층에 제가 소울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10월 사퇴설을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주말 동안 정치권에 엄청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월에 사퇴할 거다. 그리고 차기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밀기로 했다. 40명이 모였다. 예. 아, 민주당 의원 40명. 이 소문의 진원지는 여기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된 말씀하신 사연인가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이 난리 났던데. 그렇게 들었어요. 민주당 관계자에게. 실제로 들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처음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흘려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9월 달에 사퇴한다, 12월 달에 사퇴한다, 내년 1월 달에 사퇴해가지고 비대위 만든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여의도 바닥에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거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별로 관심을 안 보이니까 와가지고 제 팔을 붙잡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40명의 의원들도 이제 합의를 받고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이러한 지시를 했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겠다. 왜냐면은요. 본인이 당대표로서 계속 내년 총선에 공천도 하고 얼굴이 돼서 총선을 네. 치렀는데 네. 총선에서 졌어요. 네. 다수당이 안 됐어요. 네. 바로 그날 치명타적은. 치명타가 아니라 네. 이제 정치 재개를 못해요. 당대표 그만둬야 되죠. 그리고 다음번에 대선 출마 불가능해져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높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가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얼굴로 내세워서 내년 총선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도적으로? 주장에 의하면. 네. 그래가지고 김두관 의원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두 분이 합의를 봤다. 네. 이런 뭐 소설 같은 얘기를 네. 저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분들이 그래 맞아요. 저기 장성철 소장 한 얘기가 맞고요. 저기 10월 달에 그만둘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겠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저분들은 색출해라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대요. 근데 그 이거를 누가 누가 흘렸냐? 내겠냐? 그 정보의 출처는 믿을 만한 제가 두 번, 세 번 확인했고요. 제가 저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다른 쪽에서 저한테 문자랑 전화를 보내가지고 맞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알았냐 뭐 이 소문 이후에 후속 취재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 때문에 제가 주말에 쉬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토, 일, 월. 오늘 더 라이브 녹화 들어오기 직전 9시 56분까지 아유.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첫 번째, 김두관 의원을 깃발로 내세워서 40명의 현역 의원들이 뭉쳐 있으려면 최소한 뭐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두관 의원이 얻은 표가 한 11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40표를 모을 40명이 능력이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두관 의원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제가 촌 출신이라서 수도권 의원들 다 해서 뭐 40명 모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그 총선에서 그 경남 도당위원장으로서 PK 지역의 선거를 잘 마무리해서 원내대표, 당대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음해성 발언을 하는 건지 네.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장성철 소장의 이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색출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 안에 그런 색출 분위기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김두관 의원의 동생이 있어요. 김두수 평론가라고. 네. 이분이 그 김두관 의원실에 보좌관들 대상으로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누가 누구를 색출하냐, 이렇게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부터 시작을 해서 비명계까지 제가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비슷한 얘기들이 하나도 안 나와서 저는 네. 장 소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네네네. 여쭤보세요. 누구예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면 네. 취재원 보호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네. 저거를 물어보시는 것은 좀 무리한 부탁이 네. 아니냐는 좀 생각이 네네. 들고, 제가 뭐 이관계 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내년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이관계 쓸 필요가 전혀 없고, 참 답답해요.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만약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특정인이 지목이 되고 네. 그 특정인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되면 저는 그 사실을 밝힌 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좀 평론 생활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장성철한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출처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런 보호가 것들은 얘기 안 되더라. 하고 네. 절대로 자기 목에 칼이더라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그걸 네. 얘기해버리면 저는 네. 기본적으로 평론 생활 네, 못할 네. 정도의 정보 이제 고갈이 네, 될 거고 네. 10월 달쯤에 네. 결국엔 제가 저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네. 그때 장 소장이 했던 말이 맞았네요 라고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10월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때도 사퇴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 전에 우리 뭐 더라이브가 계속 진행될지 그것도 좀 의문되고. 10월이 되면 뭐 다 드러나겠죠. 예, 한 명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정치 뉴스 잠시 뒤로 하고 차 한 잔의 여유 즐겨볼까요? 고품격 문화예술 토크 더 라이브 살롱 문을 열겠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무슨 뭐 너무 안 참으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참 방송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네. 이런 재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재미? 예를 들어 차라고 해놓고 지금 휘핑크림을 그런 얘기.
여기 유튜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 예. 네, 말 네.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지금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인데 네. 휴가 계획은 따로 뭐 있으신지? 저는 맨날 휴가입니다. 예. 네. 일자리가 시청자여러분의 공부를 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일자리가 없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자, 뭐 휴가 없이 강아지처럼 일할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알아서 하시고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한국 영화가 어려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곳에서 다룬 바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예. 한국 영화 대작이 몰려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한국 영화의 어떤 침체기라고 할까요?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BEP를 넘기지 못했었는데 네. 이번 여름에 드디어 흥행 감독들의 영화와 또 기대작들이 지금 4편 정도가 순차적으로 지금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기대작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작. 첫 번째 기대작은 이미 개봉을 했고요. 첫 번째 좀 기대작은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대작은 밀수입니다. 와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기대작이기도 약간, 합니다. 어떤 배우들이 나오는지. 아니 그분 나오잖아요. 그분 누구요? 김혜수 씨, 김혜수 씨. 예, 조인성 씨, 네. 예, 염정아 씨. 예. 1970년대 어촌마을인데요. 가상의 도시입니다. 군천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근처에 화학 공장이 들어오면서 평화롭게 살던 그 어촌마을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물고기들이 다 죽고 막 전복이 막 썩은 채로 잡히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때 몇몇 밀수업자들이 흘러와서 여기가 밀수 위치가 아주 좋으니까 여기서 털을 잡고 한번 밀수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아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휘말린 해녀들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주 성적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느 네. 정도입니까? 지금 170만 관객을 동원했고요.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가 172만. 좀 있으면 200만. 이번 주 지나면 200만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범죄도시랑 비교될 만한 수준인가요? 흥행 속도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범죄도시는 또 이제 소위 약간 꼼수 개봉이라고 해가지고 개봉 전에 이미 유료시 사회를 열어가지고 한 40만 정도 쌓아놓고 시작했거든요. 한국 영화가 사실은 상반기에 좀 힘들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밀수의 초반 페이스는 괜찮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네. 고무적이죠.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한국 영화가 참 오랜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이죠. 뭐 슬램덩크가 계속 1등하고 뭐 스즈메 문단속 이런 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막 1등 계속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엘리멘탈이나 네. 이런 영화들. 엘리멘탈. 네. 미션 최근에 이제 톰 크루즈 임파서블.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까지 해서 쭉 외환한테 뺏기다가 지금 1위를 탈환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네. 의미가 네. 있습니다. 좋아요. 네. 자, 이럴 때 두 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 탄력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혜수, 염정아, 투탑.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영화에서 여배우 투탑. 이게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흥행에 성공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네. 그 작품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사실 여성 투톱 영화였죠. 김민희 씨, 김태리 씨.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류수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전에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영화에서 또 전도연, 이혜영이라는 두 배우를 내세워서 또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류수환 감독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인터뷰에서 그때는 좀 많이 미숙했었다. 어떤 장르의 두 캐릭터를 집어넣은 거라면 이번에는 두 캐릭터가 리드에 나가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네.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고요. 두 여성 캐릭터들이 정말 돋보이고 상반된 매력으로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거의 기대감이- 없다님. 네. 기대감이 좋아. 이 영화 보셨겠죠, 당연히. 당연히 봤습니다. 자, 그럼 관객 입장에서 네. 추천 여부. 굉장히 잘 만든 상업 영화의 정석이에요. 정석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근데 유승환 감독이 알고 보면 1000만 영화를 낸 적이 있어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베테랑, 네. 1000만 훨씬 넘어서까지 흥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유승환 감독은 힘을 주고 만들면 잘 안 되고 힘을 좀 빼고 만들면 베테랑 같은 영화가 막 1000만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승환 감독이 힘을 좀 빼고 만들었다. 군함도 같은 영화는 사실 힘 줬다가 조금 결과 안 좋았거든요. 그랬죠. 네. 유승환 감독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네.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네. 범죄도시 3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스토리가 살짝 꼬여있긴 한데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가 돼요. 좋습니다. 다 보고 나면 이해가 쏙쏙 돼. 네. 그러니까 뭐 이 영화가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네. 그냥 김혜수
염정화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아, 단순 명쾌하다. 네. 우리나라 관객들이 복잡한 영화 싫어하거든요. 네. 단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흠 잡을 데 없는 상업 영화의 정석.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단점도 있습니다. 굳이 말고. 지금 잘 나가는데 굳이. 걱정되는 점도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럼 살짝만 해봐요, 살짝. 살짝 네, 그러면은 살짝. 네. 네, 살짝만. 그러면 조금만 붙이겠습니다. 뭐예요? 요 정도로? 요 뭐예요? 정도로? 네. 굳이 영화관? 뭐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좀 작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니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바다가 다 세트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소동극이라는 거죠. 지방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소동극. 요즘 또 이제 국산 영화들이 극장에서 개봉이 끝나면 바로 OTT에 바로 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내가 굳이 극장까지 가서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다 내일 예매하고 주말에 보시려고 했는데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극장 가서 보세요. 정석이죠. 아, 네. 정석인데 고맙습니다. 정석은 사야지. 네. 네. 윤석원 평론가님은 이거 네, 아주 추천이죠. 아, 네네. 오락성이 가장. 네. 네. 제일 좋았던 장면이 저는 이제 수준 액션 씬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해녀들이 이제 197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약자로 나오는데 물속에서만큼은 해녀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어떤 그런 전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인데 정말 보고 나면 시원합니다. 아. 그래서 여름 블록버스터로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추천합니다. 전복이 일어나는 블록버스터. 지금 해녀들이 수종 씨 네. 네. 전복을 따다가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 네. 두 가지 전복이 나왔습니다. 네. 양전복이 나옵니다. 자, 말장난 자, 삼가주시고요. 네. 자, 올여름 극장가를 강타할 한국 영화 빅4를 분석 중인데요. 두 번째 기대작 더 문. 와우. 네, 멋있죠. 달이네요, 달. 네, 그렇습니다. 그 신과 함께 시리즈로 뭐 쌍천만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김용화 감독의 우주 SF 영화인데요. 네. 달 탐사에 나섰다가 홀로 달에 고립된 한 대원을 다시 지구로 기환시키는데 어떤 배우들이 함께 하나요? 네, 도병수 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설경구 씨, 김희애 씨 이런 분들이 이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정말 시각적인 즐거움이 큰 영화예요. 네. 이게 설정 자체가 맷 데이먼 나왔던 할리우드 영화 마션.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의 마션, 예. 거기다가 산드라 블록 나왔던 그래비티 네. 적절히 섞은 다음에 네. 잘 비비면 네. 저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뭐 마션이나 그래비티 이미 영화 채널에서 수십 번 틀어줬거든요. 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근데 익숙한 이야기를 가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외국 영화가 아니라 한국 영화로 만들어졌으니까. 아. 네. 근데 굉장히 이과적인 얘기로 풀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마션이나 그래비티나. 네.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지금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경구 씨가 막 고함을 지르고 김희애 씨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도경수 씨가 막 벌에 쏘인 것처럼 막 고함을 막 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좀 감정 과잉되지 않았을까. 이 김용화 감독이 신과 함께에서도 영화마다 감정 과잉신이 막 쥐레처럼 터졌거든요. 아, 저 상황이면 감정 과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과잉할 건 하되 네.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사고가 먼저여야죠. 그거 참 깐깐하시네. 자, 윤성원 평론가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감정 과잉의 있어. 문제가 감정 과잉 있어. 네, 있습니다. 아, 저분까지 네. 저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 심파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저는 감정 과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좀 인류애를 강조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네, 장점 갑니다. 장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점이 뒤에 오는 게 더 네, 나아요. 저는 예. 시각적인 즐거움만으로도 네. 이 영화를 보는데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마션이나 그래비티는 할리우드 영화고 이건 우리 한국 영화 아닙니까? 네. 도영수 씨가 혼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정말 몰입감이 강해요. 저는 올해 개봉하는 그 한국 영화 빅4 중에서 꼭 한 편만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이 영화를 더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는군요. 네. 네. 자, 네. 올여름 네. 큰 기대를 모을 세 번째 작품은 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고. 바로 붙이세요. 비공식 작전. 비공식 작전. 네. 이 비공식이라서 약간 어긋났죠, 지금? 네. 비공식 작전입니다. 레바논에 특파돼 있던 외교관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이게 언제냐 그러면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아, 실화입니까? 네, 실화 사건이에요.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외교관이 납치가 됐는데 납치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 사실을 먼저 민간인이 알고 그쪽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서 이 영국의 이 구출팀이 한국 정부에 연락을 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다.
라는 점 외에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 드러난 게 없는 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운 영화입니다. 근데 그 배우가 잠깐 나왔는데, 네. 그 두 배우는 아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네, 그렇죠. 아주 그 케미가 좋은 배우들이에요. 믿고 보는 예. 배우들이 둘이 나오네요. 예. 신과 함께해서 이 두 사람이 쌍천만을 달성을 했죠. 신과 함께해서 저승사자 2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정우, 주지우. 네. 자, 칭찬 한번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호흡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네. 기대되는 점은 이겁니다. 뭐죠? 버디무비 장인이다. 버디 무비가 뭐예요? 이게 버디가 바디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에요. 네, 뭐예요? 버디, 남자 친한 친구들끼리를 버디라고 불러요. 브로맨스. 우리가 그 정도는 압니다. 브로맨스. 브로맨스. 예. 브로맨스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요즘에는. 안 써요? 네. 죄송합니다. 버디 남자 두 사람, 그러니까 감독이 김성훈 감독인데요. 끝까지 간다를 연출한 감독이에요. 터널 끝까지 간다. 근데 끝까지 간다도 남자 2명 버디 무비였었고요. 터널도 잘 보면 하정우, 오달수의 버디 무비에 가깝거든요.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밖에 있고 무전기로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영화들만 계속 만들었던 김성훈 감독이 이번에는 좀 더 스케일 크게 해외 로케로 빵빵하게 그래서 제작비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제작비 아마 200억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아유, 이거 많은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김성훈 감독이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였기 때문에 장면. 아마 평타 이상은 쳐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관객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건 뭐 단점이 없다는 얘기들도 들리곤 하던데요. 단점이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습니까? 기시감. 예. 기시감. 무슨 기시감이요? 기시감. 아까 우리 이제 윤석원 평론가가 마션이나 그래비티는 외국 영화지만 더 무는 한국 영화다라고 하셨는데 한국 영화에 비슷한 영화 두 편이나 있어요. 뭐죠? 모가디슈. 모가디슈. 교섭. 저는 모가디슈랑 교섭 저는 안 봤으니까요. 안 봤어요? 네, 상관없겠네요. 그럼 이것도 안 보시겠네요? 아니, 이거 보죠. 모가디슈랑 교섭을 안 보고 한국 영화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이건 볼 거죠. 네, 기시감 단점이 아니다. 네, 단점이 아니다. 네. 아니 영화를 두 개 다 본 사람은 어떡하죠? 한 번 더 봐. 아니 지금 관람료가 15,000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쉽게 네. 지금 한 칸 비었거든요. 네. 윤성원 평론가님. 네, 채워주시죠. 마지막 작품. 자, 마지막 네. 추천작은요. 네. 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 가장 영화입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아파트만이 살아남습니다. 여기에 이제 생존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민들이 회의를 열어서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 여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다 내쫓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갈등 구조로 가게 됩니다. 현실을 반영한 영화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병헌 씨, 박서준 씨, 박보영 씨. 굉장히 믿고 보는 배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믿고 보는 배우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김선영 씨 이런 분들이 주조연들이 다 너무나 연기를 잘한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제일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평론가들은 이제 새로운 영화를 좀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영화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 말씀하신 어떤 그런 주제 의식이 돋보이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가장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근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무슨 뭐죠, 뜻인지 이게? 혹시 뭐죠? 모르시는군요. 엄격 근엄 진지 네. 이걸 줄임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상당히 좀 그 진지하고 근엄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보고 나면은 마음이 좀 무겁네요.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빅4 한국 영화끼리만 경쟁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한국 영화끼리만 해도 사실 이거는 이제 나눠 먹는 판인데 먹자 골목의 비애죠.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잘 되는 집만 잘 되지 않습니까? 먹자 골목 안 가보셨나 봐요. 얘기를 하면 좀 받아주시는 그런 미덕이 좀. 아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그래서요? 해외에서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오펜하이머요? 개봉을 기다리고 있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에 대작이에요? 네, 이번에 대작이죠. 이번 여름에 이 영화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한국 영화 열심히 소개했으니까 한국 영화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예매하려고 봤더니 지금 좋은 자리는 다 나갔습니다. 네, 15일 날 개봉하는데 벌써부터 지금 15일 전부터 8월 15일에 개봉하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이 유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까? 또 막 아이맥스로 막 가서 봐요. 막 몇 번씩. 알겠습니다. 뭐 나도도 잘 된 영화인데 굳이 우리까지 뭐 이거를 소개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지났나요? 짧게.
네, 짧게 진짜 짧게 네. 각자 네. 우리 또 시사 프로그램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정치인에게 추천작 하나씩 짧게 제목 수준에서. 휴가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정말 쉬운 영화 고르려고 네. 노력했고요. 왜냐하면 정치인 분들이 보통 텍스트 안에 숨겨진 컨텍스트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둔해요. 그래서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돈룩업. 네, 집에 넷플릭스 있으면 공짜로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냥 때려 박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뭐 해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아, 이제 말을 좀 순화해 주시고요. 나발은 나팔입니다. 네네. 예. 자, 윤성훈 평론가. 네. 네, 저는 아까 나눴던 주제였죠. 그 이동관 위원장 이동 때문에 왜 갑자기 또.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더 포스트. 싶습니다. 포스트. 네. 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네. 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위원장님 모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웬만한 시사평론가보다 더 세게 들어오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